장난이야.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나지. 고무신도 잘 있어야 신고 다니지. 오늘따라 안철수 만세! 너 일로 와봐. 아, 너 아니었으면 얘 내가 이 기사 잊어버릴 뻔했다 얘. 아 그래 내가 사실 이 뉴스를 까먹고 있었거든. 이 덕분에 기억났다 얘. 고마워. 아 역시 우리 망치부인 방송은요 시청자와 방장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죠. 네 어딜 튈지 몰라요. 어떤 내용이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 우리 방송은 현장감 있게 바로 이 진행자와 시청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죠. 고마워. 속담 중에 재미있는 속담 있지. 콩깍지가 씌었다고 콩깍지가 씌었다고 이쁜이가 말을 하네. 아 이렇게 반가운 뉴스다. 네. 안철수 의원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정당 지지도를 물었을 경우 새정치연합에 대한 지지도가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 이거 음악 끝나면 정식으로 읽어줄게. 그럼 고무신도 잘 있어야 신고 다니지. 오늘따라 우리 엄마 장가가라 장가가라 성망하시네. 아랫마을 이쁜이가 나 아우 그냥 너무 반가운 뉴스예요. 네. 아우 너 아까 그 안철수 만세 안 그랬으면 내가 이거 뉴스 못 보고 갔잖니. 고맙다 야. 쌈디유키니 감사합니다. 아, 내가 물을 좀 갖고 올게. 안 가고 싶겠어요. 내 눈에는 아랫마을 이쁜이가 최고인데. 나 3년만 참아줘요. 옛날 하던 날에 우리나라 속담 중에 재미있는 속담 있지. 콩깍지가 씌었다고 콩깍지가 씌었다고 이쁜이가 말을 하네. 어머니 우리 어머니 왜 난들 안 가고 싶겠어요. 내 눈에는 아랫마을 이쁜이가 최고인데 3년만 참아줘요. 옛날 하던 날에 우리나라 속담 중에 재미있는 속담 있지. 콩깍지가 씌었다고 콩깍지가 씌었다고 이쁜이가 말을 하네. 이쁜이가 말을 하네. 이쁜이가 말을 하네. 뉴스 같이 볼까요? 네. 예. 꿈틀꿈틀해님 감사하고요. 예. 아, 남편하고 나이 대학교가 같네? 누구다? 아니야. 남편하고 이렇게 좀 사정이 좀 있는데, 이쁨 입장님 감사합니다. 남편이 나 대학교 때 이제 사귀자고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야. 너 재수했니? 그래서 난 재수 안 했거든. 내가 1989년에 Y여고를 졸업하고 89년 3월에 경희대 입학했기 때문에 아니 난 재수하지 않았어 라고 대답을 했죠. 근데 만약 남편이 그때 너 혹시 고등학교 4년 다녔니? 라고 물어보면 그랬단다 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안 물어보더라고. 나는 숨기지 않았어. 자기가 안 물어본 거야. 재수했냐고 물어봐서 재수 안 했다. 난 사실대로 얘기한 거지. 근데 이제 몇 년 사귀고 나가지고 이제 혼인신고를 이제 몇 년 사귀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2주일 만인가? 혼인신고를 하러 갔다 오더니 당신이 왜 나보다 한 살이 더 많아 그러는 거야. 재수 안 했대. 재수 안 했어. 근데 어떻게 한 살이 더 많아? 고등학교 4년 다녔는데 당신이 안 물어봤잖아. 초롱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랑이 막 이건 사기 결혼이라고 바닥을 막 대굴대굴 굴러다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몰라라 그랬지. 아싸. 하여간 뭐 그랬단 전설이. 그래서 같은 학번은 맞는데 나이가 같진 않아. 한 살 연상이긴 한데 나는 왜 그런 말 있잖아. 연상이라니 망치부인님 능력 있으세요. 능력인데 그게 조금 좀 거시기 해. 응.
좀 그래. 자, 하던 얘기 시끄러. 네. 중요한 뉴스 봐! 왜 나 얘기 왜 하고 그래? 자, 뭐라고요? 안철수 이름 뺀 새정치연합 지지도 8.8%! 예.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의혹은 특검, 국정조사 여론이 압도적이다. 안철수 의원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정당 지지도를 물었을 경우 새정치연합에 대한 지지도가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초롱이님 감사합니다.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의 조사보다는 특검이나 국정조사에 맡겨야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같은 사실을 CBS 노컷뉴스와 여론조사 전문 업체인 포커스 컴퍼니가 지난 22일에서 23일 전국의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대머리야? 알았어, 나 대머리 맞아. 됐어? 나 대머리라고 놀리면 너 나중에 진짜 대머리 된다. 너 20대 후반부터 머리가 벗겨질걸? 예. 이번 조사에서 안철수 의원의 이름을 전혀 거론하지 않은 채 정당 지지도를 물었더니 새정치연합 지지한다는 응답은 8.8%에 그쳤다. 새누리당은 41%, 민주당이 22.5%, 통진당이 2.0%, 정의당 1.7%, 지지정당 없음 무응답이 19.7% 등이었다. 안철수 의원의 이름을 제외했을 경우 안철수 신당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현상은 이미 이달 초에도 확인된 바 있다. 한국갤럽이 새정치신당이란 이름으로 2월 첫 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지도는 25%로 안철수 신당으로 조사한 1월 둘째 주에 31%보다 6%포인트 하락한 적이 있다. 한국갤럽의 2월 첫 주 조사는 전국 19살 이상 성인 남녀 대상으로 어쩌고저쩌고였다. 안 의원은 2월 셋째 주인 지난 16일 새정치연합이라는 공식 당명을 확정하고 지난 17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갖는 등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나섰다. 새정치연합이든 새정치신당이든 안철수 의원의 이름을 뺐을 경우 지지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면서 새정치연합에도 비상에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의원의 이름을 넣어서 유권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새정치의 구체적인 내용이 시급히 제출돼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오는 6월 지방선거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는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다라고 대답한 게 44.5%, 현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다라고 얘기한 게 39.5%였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가 무산될 경우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등도 공천을 해야 한다는 답은 44.1%, 공천하지 말아야 된다가 38.4%였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정당 공천 폐지에 대해서 공천해야 된다는 의견이 더 높다는 얘기네요. 한편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특검 수사라는 응답이 41.9%,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국정조사로 25.2%였다. 반면 검찰 조사라는 답은 23.8%, 모름 무응답이 9.1%였다. 이건 모름 무응답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국민 대다수가 검찰이 아니라 이게 41.9 더하기 25.2 하면 68.1%! 그치? 맞지? 68.1%지. 68.1%가 검찰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예, 거의 막 국민 통합이 되고 있어. 이번 조사는 유무선 임의 전화 걸기 방식으로 조사되었다. 자, 어때요? 네. 안철수 신당. 예. 안철수 신당이라는 이름으로 톡톡히 재미를 보던 조 작가님, 어쩔까? 예. 새정치연합이라는 그 이름으로 정당 지지율을 물었더니 67.1이야? 잠깐만. 41.9. 1.9였구나? 그럼 그렇지. 내가 뭐 산수를 정확히 할 리가 없잖아. 67.1? 미안해요. 67.1%가 국민이 다 같이 검찰 못 믿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꼭 넌 이럴 때 웃고 들어가냐? 나 그냥 웃은 건데 왜? 뭐 찔리는 거 있어? 아니야, 안 찔려. 자, 하여튼 좌우지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 내가 그 얘기.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국민을 믿자. 국민이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거 기억나세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국민을 믿는 거다. 그 얘기 했던 거 기억나세요? 국민이 모르지 않는다. 몰랐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국민들 스스로가 지혜롭게 판단한다고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라.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사실 제가 지난주 화요일까지는 이대로 김한길이가 민주당을 주저앉아 가면 이게 지방선거 2006년처럼 망할 거다. 그런 생각이 너무나 강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2010년에도 민주당 지지율이 그 새누리당보다 절반밖에 안 됐다. 그래도 이기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2010년과 6년이 다르다. 2010년에는 무상급식이란 이슈가 있었고 그 이슈로 야권 전체가 하나로 연대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니 2010년에는 이길 수 있었지만 이게 2006년에는 야권이 지금처럼 분열돼 있으면서 민주당이,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이 당시의 상황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어떤 힘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때도 김한길이 당에 눌러 앉아가지고 결국 그때 2006년 지방선거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있다 당한 거였다. 그래서 지금은 2010년 분위기가 아니라 6년 분위기다. 그렇게 내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막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야. 앞으로 누가 이기든 상관없는데 그 뒤에 이 박근혜가 거봐라! 나에 대한 중간평가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내 멋대로 할 거다라고 나온다면 그걸 누가 막을 거냐. 그 생각 때문에 내가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수요일날 하루 방송을 쉬었잖아요. 방송을 딱 쉬고 내가 이제 깊이 명상을 하고 돌아왔어. 그 명상 중에 내가 깨달은 바가 뭐였냐면 국민을 믿어라. 그 내용이었어요. 국민을 믿어라. 국민들이 모를 것 같지 다 알아. 자, 이 중국의 이 국정원 직원이 중국 영사로 변장하고 가서 거기서 위조된 공문서를 한국으로 보낸 거 아니야. 그걸 국민 68%가 안다는 얘기예요. 국민 67.1%가 그 사실을 안다는 거야. 그리고 이것이 검찰과 국정원의 공모라는 것도 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국정조사를 하거나 특검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냐고. 감이 오세요? 무슨 얘긴지? 지금 국민 67.1%가 뭐에 대해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이 증거 조작한 사건 관련해서는 특검이나 국정조사해야 된다. 이게 61.1%란 얘기는 사건의 본질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아? 이래서 대단한 국민이라는 거야. 우리 국민들이 모르지 않아. 다 알아. 얼마나 대단합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응?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 지금 그러면 왜 새누리당은 계속해서 저런 짓을 계속할까? 나는 이제 내가 그때 대선 때 감옥에 있었잖아요. 감옥에 있어서 나는 바깥의 언론을 전혀 접하지 못했어. 감옥에 안에 있으면요, 뉴스도 편집해서 들어와요. 낮에 뉴스를 다 편집해갖고 저녁 때 조금만 보여줘. 그러니까는 바깥에서 돌아가는 미디어를 전혀 접할 수가 없어. 연속극은 보지만. 근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대선 때 누구였지? 홍준표가 텔레비에 나와서 종편에 나와가지고 무슨 말 했냐면 자기가 이명박 정권 때 나서서 욕먹어주는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막장짓을 해서라도 대신 욕먹는 걸 해줘야 된다. 자기가 그 역할을 했다. 근데 박근혜 정부에는 그럴 만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했다네. 여러분 그거 혹시 들으신 분 있어요? 그럼 그 방송 보신 적 있어요? 종편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홍준표가 다른 애한테 신경 쓰지 마. 저거 나한테 관심 받고 싶어서 그래. 나만 봐. 홍준표가 나와가지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신 욕먹는 사람들이 있었다. 홍준표나 안상수 같은. 기억나요? 안상수도 사실 보온병 이런 걸로, 그때 이제 이 안상수가, 내가 지난번에 언뜻 얘기했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미필 정부다. 국가안보전략회의에 들어가는 14명 중에 군대 갔다 온 게 4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서 나머지 애들은 다 미필이다. 그런데 걔네가 어떻게 국가안보를 책임질 수 있느냐. 그 얘기가 굉장히 초반에 2010년까지, 2008년, 9년, 10년 봄까지요. 굉장히 그 비판이 심했어요. 7274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0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안상수 행방불명 얘기가 나온 거야. 안상수 행방불명 얘기가 나오면서 행불상수, 그게 막 인터넷에 떴어. 그 뒤로 진짜 신기하게 댓글에 미필 정권이란 말이 사라진 거야. 미필 명박이라는 얘기가 사라졌어. 그래서 이명박이 미필이었다라는 그 여론의 방향이 안상수로 싹 틀어진 거야. 그래서 안상수가 막 대신 욕을 먹고 보온병 사건까지 떠안고 그 뒤에 사라졌잖아. 그 다음에 안 그러면 홍준표가 나와서 막말을 해가지고 아방공인이 뭐니 막말을 해가지고 자기가 떠안거나, 새누리는 그랬다는, 그게 방식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 역할을 김진태, 김태흠 이런 애들이 하는 거야. 지금은 김재원, 김태흠, 김진태 이런 애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야. 대신 욕먹기. 일부러 그 정권으로 갈 비난의 화살을, 아니 봐봐요. 서울대 법대 나온 애들이 왜 갑자기 미쳐 돌아가냐고. 멀쩡했던 서울대 법대생이 새누리당만 들어가면 꼴통이 되잖아. 꼴통짓을 막 하잖아. 이유를 우리가 잘 몰랐잖아요. 학벌도 다 좋은 애들이 막 막장짓을 해. 그 이유가 뭐냐? 일부러 대신 욕먹는 거야. 왜? 누구로? 사실 김진태, 김태흠 욕을 많이 하면 누구 욕이 사라질까요? 김진태가 사고치고 김태흠이 사고치고 걔네들이 돌아가면서 사고칠 때마다 누구에 대한 욕설이 줄어들겠어? 박근혜 욕이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얘네들이 내가 그랬잖아. 윤진숙이 그런 용도라고. 윤진숙도 그런 용도라고 내가 딱 얘기했더니 잘라버리잖아. 그게 딱 들통나자마자 갑자기 잘랐잖아요. 그런 게 바로 뭐냐? 대신 욕먹을 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갈 박근혜 정부를 향해야 되는 비수를 자기 쪽으로 돌리는 거야. 그래서 공을 쌓는 거야. 반드시 걔네도 다음에 공천 받아. 그리고 걔네들 다음에 다 공천 받아요. 얼마나 이게 웃기는 짓이냐고. 걔네들은 일부러 그렇게 하도록 스스로들 짜고 움직인다는 거야. 근데 그거는 사실은 페이크잖아. 속이는 거라고. 사기를 치는 거야. 그런 모사를 하는 거야. 근데 그걸 누구는 못해. 야권은 그걸 못하는 거야. 모사를 부릴 줄을 몰라. 한마디로 속이는, 그러니까 이제 제갈공명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은 제갈공명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이제 이게 뭐라 그러냐, 삼국지에 보면 삼국지의 유비가 황제가 될 수 없는 운이었잖아. 제갈공명이 이제 유비가 와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책사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하니까 제갈공명이 이제 거절을 하잖아요.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딱 관상을 보니까 황제의 상이 아니야. 그래서 거절을 해. 그 다음에 또 찾아와서 얘기를 하니까 이번엔 이제 그걸 펼쳐본 거야. 음양오행에 따라서 괴를 놔보니까 절대 안 되는 거야. 뜻을 못 이뤄. 그래서 또 거절을 해. 근데 세 번째 또 찾아와. 또 찾아와서 다시 부탁을 하니까 그때 이 제갈공명이 어떤 생각을 해요? 포기하고 이 사람은 끝까지 나한테 오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황제가 될 수 없다는 걸 알면서 유비랑 손을 잡잖아. 그리고 나서 이 삼고초려를 했는데 그걸 삼고초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갈공명의 술수를 보면 이게 사실은 전부 다 비책이고 묘책이라고 얘기하지만 일종의 사기야. 티모데이님 감사합니다. 다 사기였잖아. 보면은 배를 띄워가지고 처음으로 배를 띄워서 애들이 막
멀미가 심하니까 멀미가 막 심해가지고 막 구토가 심해서 전쟁을 못하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은 배들을 쫙 묶어라. 배를 다 묶으라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다 배를 묶었잖아. 묶었더니 한쪽에다 딱 불 질러가지고 홀라당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그 태우기 전이었던가? 그 저기 뭐예요? 피리를 불면서 왔다 갔다 배를 타고 안개 속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다가 드립다 화살을 쏘니까 그걸로 화살 모아가지고 그걸로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갈공명의 방법은 전공법이 아니었던 거야. 왜? 관우, 장비, 유비 셋이서 전공법으로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 전공법으로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책, 묘책, 그 다음에 이제 사기를 쳐가지고 전쟁을 이제 이기게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 그 지금까지 유명한 사람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책사가 필요하죠. 그런 유명한 책사가 윤모 씨 아니야. 그 뭐 이회창 박근혜를 거쳐서 문재인을 거쳐 다시 저기 누구니? 안철수에게 돌아간 윤모 씨가 소위 책사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어떤 묘책, 비책, 한마디로 이제 국민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현혹시킬 만한, 이 전선을 교란시킬 만한 그런 묘책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 그리고 또 필요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묘책이나 비책은 전공법이 아니야. 전공법이 아니고 그 묘책이나 비책으로 이야기거리는 될 수 있어요. 참 대단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지금까지도 제갈공명은 천재적인 지략가로 소문이 나 있잖아. 그러나 천하를 얻을 수는 없어요. 묘책이나 비책으로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단기간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천하를 얻을 수는 없어. 그게 전공법과 이 묘책의 차이라고 봐요. 항상 중심은 전공법이야. 전공법을 중심으로 하되 그 격가지로 묘책, 비책을 보완하는 거겠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특히 이제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보면 책사가 없어. 그렇게 머리를 쓰면서 물간 미안합니다. 순서가 틀렸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전공법으로 이길 줄을 몰라. 지네가 야당이면 야당답게 물고 뜯고, 나는 정말 박근혜가 진돗개 정신을 얘기할 때마다 나는 정말 민주당에게 필요한 건 진돗개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진돗개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은 치아와도 안 돼. 막 새누리가 그러면 막 끼깽깽깽깽 그렇게 겁이 많어. 그 전공법도 못하는 데다가 뭐도 못해? 책사도 없어. 지략도 없어. 전투력도 없고 지략도 없어. 디립다 버티는 거 말고 없어. 김한길도 버티고 나머지 의원들도 버티고 그냥 버텨서 끝까지 덤비는 거 말고 할 줄 모르는데, 그러면 나머지 의원들처럼 버텨서 뭐 어떤 전선을 지키기라도 하면 모르는데 김한길은 가서 밥 먹고 오잖아. 그래서 정말 근데 민주당이 잘못하면 민주당의 지지도가 22%대까지 떨어지니까 이게 22%야. 민주당 지지율은 22%야. 그게 안타깝지만 그 이제 소위 이제 호남 출신의 그 다음에 전대협 학생운동 했던 사람들과 이런저런 거 합치면 22%야. 거기에다가 최대치로 올라가면 27%야. 민주당 최대 지지율, 내가 맨날 그랬잖아. 22에서 27이다. 기억나요? 민주당 지지율은 최저 22에서 27이라는 그 고정 숫자가 있는 거야. 그거보다 낮거나, 그러니까 그거보다 지나치게 낮으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고, 27%보다 지나치게 높아도 그건 뭔가 잘못된 거야. 그게 민주당의 고정 지지표는 22에서 27이고, 그 다음에 야권을 다 합치면 10%다. 과연 그럴까요? 계산해봐봐. 야권 다 합치면 10%다. 민주당 22, 민주당 22, 통진당 2.0, 정의당 1.7, 그 다음에 누구? 안철수 8.8. 딱 합쳐봐봐.
몇 프로야? 내 말이 딱 그대로잖아. 이게 안철수 지지하는 사람들도 새정치신당이라고 이름을 아는 사람이 8.8인 거야. 그 8.8이 옛날에는 국참당 지지했다가 통진당 지지했다가 지금은 새정치신당 지지하고 그러는 거야. 결국은요, 민주당 22.5, 나머지 야당 다 합쳐서 10%. 그걸 넘어서질 못해. 내나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널 왜 지지해? 시끄러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새누리당 지지표는 고정이야. 35. 새누리당 지지표는 41%는 약간 그 거품이 들어간 거고, 새누리 지지표가 35%야.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표가 22에서 27. 그리고 야권표를 다 모으면 10%야. 나머지 야당표를 모으면. 그러면 이게 다 합쳐지면 22 더하기 11 다 합쳐지면 몇 프로예요? 33 정도 나오잖아. 33에서 32%. 이게 야권표고 35% 고정 새누리. 항상 3% 앞서는 거야, 새누리당이. 그런데 신기한 건 야권이 모두 연대하는 분위기가 생기면 이 3%를 능가하는 어딘가에서 5, 6%가 딱 나타나서 투표를 해. 그래서 야권이 이기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35대 정말 평균 25 잡어. 35대 25대 22로 잡고 35, 22, 10 그거야. 35, 22, 10이라는 그게 고정 비율이라고. 민주당에 실망하지만 새누리 찍지 않는 10%. 그 10%와 민주당이 합쳐지면 그게 32%가 되는 거야. 그 32%가 3%를 어떻게 이기느냐? 중간지대에서 야권이 하나로 뭉친다 싶은 표를 줘요. 김대중 때도 주고 문재인 때도 주고 노무현 때도 주는 거야. 그래서 그 프로테이지가 나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 그 판을 분명히 제대로 읽어야 돼. 그러면 왜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을까요? 새정치에 대한 안철수가 지금 새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내놓은 게 없잖아. 너무 어려워요? 아니 씨발 뭐라는 거야? 말이 너무 어렵나? 응? 말이 너무 어려웠어? 예. 왜 안철수라는 이름을 빼니까 정당 지지율이 8.8%로 떨어지냐? 한마디로 안철수 신당에 대한 당 이름에도 관심이 없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리고 안철수의 거품이 있는 거예요. 안철수 거품. 그 안철수 거품은 언론에 의해 만들어진 거품이야. 그래서 여러분 안철수 신당 후보들 지역별 여론조사 봤어요? 안철수 신당 지자체 후보들 중에 민주당 이기는 데가 거의 없어. 있나? 어디? 광주? 그것도 근데 다 예상이야. 확정된 후보가 없고 전부 다 예상이야. 뭐냐면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잖아. 안철수당이 이번에 그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는 비법이다. 서울시장 안철수 출마, 부산시장 안철수 출마, 대전시장 안철수 출마, 충남도지사 안철수 출마, 충북도지사 안철수 출마. 그러면 100% 이긴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뭐예요? 안철수 이름 빼면 당선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걸 지금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게 이 새정치라는 게 말로만 새정치. 새정치 얘기하니까 또 확 떠돌아. 이 말로만 새정치를 얘기하고 이제까지 그 안철수 측에서 나온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시간은 자꾸 가는데 말로만 떠들어대고 보여주는 건 없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 또 웃기는 거예요. 리디아님 감사합니다. 국민들이요. 여러분 또 자료 찾아봐봐. 국민들이 그것도 알아. 언제나 재벌 언론이 3등 띄워 2등 잡는다. 리디아님 감사합니다. 요즘에 그게 확 퍼져나가는 거 못 느껴요? 국민들 스스로가, 유권자들 스스로가 지금 언제나 재벌 언론이, 한마디로 종박 언론이 3등 띄워 2등 잡는 전술을 펼치고 있다는 게 되게 많이 퍼져 있어.
되게 많이 퍼져 있어서 지금 야권이 연대해야 이긴다. 근데 물론 야권 연대할 것 같냐? 안 할 것 같다. 그런데 야권 연대하면 이길 것 같냐? 그러면 이길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론조사 여러 개 나왔으니까 한번 찾아봐. 야권이 연대하면 확실히 여론조사에서 야권 연대 후보가 압승을 해. 그치? 근데 야권 연대 할 것 같냐고 물어보면 안 할 것 같다라고 얘기해. 안 할 것 같다는 이유가 뭐겠어?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란 얘기죠. 그런데 연대한다면 찍어주겠다라는 야권 단일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다 높아요. 국민들이 안다는 거야. 언제나 얘네들이 3등 띄워서 2등 잡는 전술이라는 것을 이제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이렇게 떠돌면서 이리 낚이고 저리 낚였었는데 이제 국민들은 사실은 이리 낚이고 저리 낚이는 건 몇 프로냐? 8%야. 8% 누구 기억나? 이 8%가 항상 새로운 당을 지지해요. 7에서 8%가 국민참여당이 뜨면 국민참여당 지지하고 문국현이 나오면 문국현 지지하고 지금 새정추 지지하고 그 숫자야. 딱 그 8%, 7%, 8%. 뭔 말인지 알겠지?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어. 이 친구들이 노회찬 지지표도 그때 몇 프로였어? 한 7% 되지 않았나? 노회찬이 서울시장 나왔을 때 지지표도 그 정도 돼.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7%가 늘 그러는 거야. 노회찬이 7.5%였어? 딱이네, 딱 그 숫자. 예. 이게 결국은 왔다 갔다 하는 그 지지층. 뭐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지? 그러면서 계속 새로운 당을 찾아 헤매는. 그런데 자신의 행동이 결국 누구를 돕는다는 3등 띄워 2등 잡기에 이용된다는 걸 모르는 층이 항상 있어. 왜? 결국 강퇴됐어. 냅둬.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나는요 오늘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도 정말 큰 희망이 느껴졌어.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희망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뭘 볼 수 있어? 국민들이 지금 국정원에서 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단 사건 조작하면서 증거를 조작했다라는 거를 67.1%가 알고 있다는 얘기야. 포도와플님 감사합니다. 이거보다 더 희망적인 얘기가 어딨어요? 국민 70%가 국정원 범죄 그거 유죄다. 그거 특검해야 된다라고 찍었잖아. 그 68%가. 국민 68%가 정말 단결되게 지금 정권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안다는 거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대치가 68%예요. 만약에 이 68%가 말이에요. 나중에 정말 우리가 총선 잘 만들어서 총선 때 68%의 지지를 얻잖아. 그러면 그 68%의 의미가 뭔지들 아시나? 만약에 우리가 총선 때 68%의 지지를 얻어낸다면 범야권이 그 수치는 국회에 몇 프로? 국회에 68%를 얻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망치 부인이 얘기했던 바로 그 이야기. 헌법을 지금 탄핵은 이미 늦은 2016년에 무슨 탄핵이야 오빠. 2016년에는 이빨 빠진 호랑이야. 그때는 박근혜가 남아있을지도 잘 몰라. 68%면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야. 아니야? 68. 3분의 2잖아. 뭐, 맞지? 68%면 3분의 2야. 3분의 2.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개헌정족수. 개헌정족수. 그 68%가 똘똘 뭉치면, 그래서 국회의 68%를 장악하면 개헌정족수가 된다니까? 대통령 4년 중임제, 선거구 중대선거구제, 그걸 이룰 수 있는 숫자야. 여기서 망치 부인이 느끼는 이 흥분, 이 희망. 나 이제 소름이 막 끼치고 있어. 여러분 이게 뭔 의미인지 알아요? 왜 국민 68%가 국정원 범죄 특검하라고 외치고 왜 지금 저 서울시 공무원 간첩단 사건 특검이나 국정조사해야 된다. 검찰 못 믿겠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소름 끼치게 국민들이 알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나 지금 막 소름이 막 온몸에 소름 끼치고 있어. 얼마나 대단한 얘기인지 알겠어요? 국민의 마음은 이미 모아져 있는 거야. 그런데 왜 이제까지, 근데 왜 매번 선거 때 이 사람들이 제대로 투표를 안 했을까요? 민주당이 공천을 거지같이 했잖아. 그게 누구냐? 김한길, 추미애 막 이러면서 거지 같은 공천 했잖아. 그러니까 국민 68%가 흔쾌히 나오지 못한 거야. 리디아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민주당이 그러니까 야권이 68% 지지율을 얻지 못한 게 맨날 민주당하고 진보야당하고 쪼개져갖고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쌈박질하고, 그리고 민주당에선 등치는 큰데 공천은 맨날 거지 같은 게 절반 이상이고. 나는 지금 내가 127 국회의원을 몽땅 떨어뜨리기 위해서 삭발단을 127명을 모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127명의 삭발단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삭발 안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명분도 없이 뭐하러 해, 그런 생각도 들었고 3월 1일 날 공휴일이니까 또 뭐 캠핑이나 가지, 그런 마음도 들었어. 그런데 어저께 어제 새벽, 이 주일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딱 깨우시는 거야. 너 무슨 짓이냐. 그 고민하면서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삭발 신청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는데 너가 이렇게 철없는 생각을 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계획을 주시는 거야. 삭발을 미리 한 사람들은 그 A4 용지 그거 다 그 새벽에 내가 받은 내용이야. A4 용지에다가 김한길 퇴진하라 써서 그 인증사진 보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숫자는, 이게 모자란 숫자는 민주당 안에 살려둘 만한 의원 숫자라고 얘기해라. 그리고 그 남은 그 삭발단 중에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김한길 사퇴하라라는 이름만 정확하게 그 얘기만 하고 삭발하면 그걸로 되는 거다. 얼마나 내가 놀랬겠어. 어떻게든지 맹개적 그 좀 대충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다다다다다다 새벽에. 그러면서 나한테 지난주에 내가 국민을 믿자. 우리가 지금 믿을 건 국민밖에 없다. 국민이 지혜롭게 주인답게 선택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내가 그 얘기를 지난 금요일날 했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딱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가 느껴졌냐면 뭔가 바뀌고 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큰 어떤 흐름이 뒤집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내가 받았어. 그리고 내가 오늘 이 여론조사를 본 거야.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망치 부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둥근 달님 감사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거 느끼신 분? 여러분 지금 막 망치 부인 얘기하는 게 공감이 막 되세요? 정말 이렇게 같이 소름이 느껴지면서 뭔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금 받고 계세요? 천안 den기동자님 감사합니다. 뭔가 느낌이 오지? 소름이 돋고 뭔가 느낌이 오지? 나를 못 믿겠다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시면 언제나 자기 검열을 열심히 하는 망치부인을 믿으시고, 또 망치부인을 그래도 못 믿겠다 싶으시면 8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시청자들을 믿으시고. 지리산 오갈피님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됐어요. 라이스맨 파파님 감사합니다. 느낌이 오십니까? 느낌이 오세요? 못 느끼십니까? 님이 못 느끼는 건 여전히 불신감과 불안감 때문이에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우. 이게 보이시나? 아, 이게 빛 때문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소름이 쫙 돋았다니까 내가 지금. 전혀 못 느낀. 박근혜 지지자들은 못 느껴요 원래. 박근혜 지지자들은 전혀 느낄 수 없는 이야기죠. 박근혜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우리끼리의 이야기야. 아. 자, 오늘 또 중요한 뉴스 몇 가지 보고 갑시다. 예. 예. 중국 내 대북 정보활동 사실상 마비, 증거 조작 의혹 후폭풍, 정보요원 상당수 잠적, 국정원 무리수 파장 커질 듯. 잘한다, 잘해. 이렇게 무리한 짓거리를 저지르니까 후폭풍이 부는 거야. 어? 지금이 무슨 박정희 전두환 시절이냐 이 돌탱이들아? 어? 박정희 전두환 시절이야? 어디서 증거 조작질이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논란이 확산되면서 한국 정보기관의 중국 내 대북 정보 활동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는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이 정도 되면요, 이명박도 남재준 잘랐을 거야. 이 정도 사건이 커졌으면 이게 국정원 직원이 중국 공문서 위조한 걸 나라로 보내서 이게 지금 사건이 터진 거잖아. 국민 여론 67%가 국정원 검찰 못 믿겠다 얘기 나오면 이명박 정도만 돼도 남재준 잘러. 박근혜 봐, 안 자르잖아. 아무래도 박근혜가 남재준의 지시를 받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남재준한테 매여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사태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김기춘 남재준 끌어안고 가는 거 봐. 이게 김기춘 남재준 머리에서 나온 일이야. 김기춘 남재준이가 둘이 짜고서는 지금 한 일인데, 김기춘이가 비서실장 언제 됐지? 어? 이게 김기춘 남재준이가 벌인 일인데 이걸 갖다가 지금 이게 속수무책으로 냅두는 거 봐봐. 사태가 악화되는데. 어? 이명박이보다 얘 못한 것 같아. 머리 쓰는 게. 자, 한번 보세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논란이 확산되면서 한국 정보기관의 중국 내 대북 정보 활동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는 등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중국 공안당국이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서면서 중국에서 활동하는 우리 측 정보요원들 상당수가 활동을 중단하거나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한국 정보기관의 중국 내 대북 활동이 마비 상태에 빠졌고 국가정보원도 이 같은 흐름에 매우 당혹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휴, 이 무식한 새끼들 진짜. 이에 따라 국정원이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무리수를 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중국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법원이 검찰이 제출한 유유성 씨 출입경 기록 등 문서 3건의 진위를 확인해달라는 사실 조회서를 지난해 12월 23일 주한 중국 대사관에 보낸 이후 중국 공안당국이 관련 사실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중국 당국은 선양민 옌벤 조선족 자치주와 허룽시 등에서 유우성 씨 관련 기록 발급 및 위조 여부에 대해 전방위 조사를 벌인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특히 선양과 허룽시 등 당국자들을 상대로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누구와 접촉했는지 또 한국 측의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중국 공안당국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검찰 측에서 제출한 허룽시 공안국의 출입경 기록 등 모두 3건의 문서가 위조됐다는 내용의 회신을 주한 중국 대사관을 통해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미 조사가 끝났다는 얘기야. 주한 중국 대사관은 지난 13일 영사부의 명의의 공문을 통해
검사 측에서 제출한 공문 등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은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형사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며 위조 문서의 상세한 출처를 제공해 달라고 밝혔다. 이 말이요,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게 외교적인 문제는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안 해. 외교적인 관례상 우리가 이제 역사를 공부해 본 사람들의 감인데요. 뭐 내가 역사 공부를 잘 못한 사람이지만 역사를 공부해 본 사람들이 아는 감인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외교거든.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외교야. 근데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요, 절대 이렇게 특히 중국 사람들이 단정적 표현을 잘 안 해. 이렇게 단정적 표현을 원래 안 하는 거야. 왜? 어떤 여지라는 걸 항상 두거든요. 그래서 이게 외교적인 발언이라는 건, 우리가 바둑을 둘 때 수십 가지 수를, 그러니까 왜 바둑 둘 때 보면 가만히 둘이 앉아있잖아. 가만히 둘이 앉아있다가 한 수를 딱 두잖아. 또 그럼 상대방에서 가만히 앉아있다 한참 한 수를 두는데, 그 시간 동안 내가 여기다 두면 그 다음에 제가 저기 두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지, 그 한 판을 다둬보고 그 다음 수를 놓고 그 한 판을 또 다둬보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계산해서 한 수를 두는 거란 말이야. 근데 외교적인 이 발언은 바둑과 같아서 어떤 방향으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적 표현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 만약에 정말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박근혜 정부에 대한 그 예의를 지키려고 했다면, 내지는 박근혜 정부랑 계속 어떤 대화를 풀어가려고 했다면, 저렇게 단정적으로 위조됐다, 형사처벌 대상이니까 출처를 알려달라, 이런 말 안 한다는 거야. 정말 박근혜 정부하고 파트너를 유지하고 싶다면, 외교적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라면 뭐라고 얘기했다? 우리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첫 번째, 제일 높은, 이건 지지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야. 두 번째, 위조라고 확증할 수 없다. 유죄라고 확증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주는 거야, 2단계는. 그런데 이번 경우는 위조다, 단정적으로 위조다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책임자를, 그러니까 위조다라는 표현은 뭐라 할 수 있다, 나중에 뭐 번역의 오류라든가, 뭐 이번에 염수정이처럼 번역의 오류라든가 이러면서 뭔가 다른 길을 주잖아. 그래서 한마디 덧붙인 게 형사처벌 대상이니까 출처를 밝혀라라는 말 덧붙인 거야. 저건 중국에서 보낸 최고의 가장 강력한 외교적 경고예요. 뭔 말인지 알아? 정말 박근혜 정부를 중국이 살려주고 싶었다면 확인해 줄 수 없다, 가장 좋은 답변이야, 중국이 줄 수 있는, 박근혜 정부에게. 두 번째 답변은 위조라고 확증할 수 없다,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을 주는 거야. 세 번째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위조다라고 단정하는 거야. 그런데 위조다라고만 해서 보냈으면 또 이건 번역의 오류라든가 그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였다니까? 이거는 형사처벌 대상이니까 출처를 밝혀라. 그건 중국이 지금 이번 사건, 공안문서 조작 사건에 대해서, 중국 공안문서 조작 사건에 대해서 보낼 수 있는 최강의 경고를 보낸 거라고. 뭔 말인지 알아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야.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뭐라고 얘기했어? 우리도 할 말 많다는 동, 참고 있다는 동, 이 위조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는 동,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박근혜 정부는 중국을 몰라. 아니, 외교의 기본을 몰라. 중국이 지금 외교의 기본을 몰라, 박근혜 정부가 외교의 기본을 몰라가지고 지금 뻘짓거리를 하는 거야.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중국은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며 위조 문서에 대한 상세한 출처를 제공해 달라고 밝혔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경고인데 박근혜 정부가 아직까지도 못 알아듣고 있다니까? 중국 측의 회신 내용이 공개되고 이번 사건이 한중 양국의 외교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우리 측 정보요원 상당수가 잠적하거나 활동을 중단하면서 중국 내 대북 정보 활동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거 어떡할 거냐고. 베이징의 또 다른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보낸 답변의 의미는 조사가 끝났고 위조가 확인됐으니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범죄 피의자들을 알려달라는 사실상의 통보이자 압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거는 나 같은 아줌마가 봐도 이게 그런 외교적인 판단이야. 근데 지금 이 아줌마 판단보다 지금 정부 판단이 잘못돼 있다는 거예요. 이 소식통은 또 중국 측 조사 결과 비정상적인 접촉이 드러났다면 중국 당국이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며 중국 측이 이를 공개한 이상 쉽게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정부 관리는 물론 중국 국민이 다른 나라 정보요원과 접촉하는 것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내용과 경중을 떠나 정보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 중국이 아직도 사실은 독재 국가잖아.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중국은 이제 강간만 해도 사형이잖아. 여기서 이렇게 특히 간첩? 이거는 아마 산채로 장기를 꺼내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좌우지간 굉장히 심각한 죄를 저지른 거야. 이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 수석 부대표도 23일 중국은 지방정부 하급 관리가 다른 나라 정부에 정보 제공하는 것을 간첩으로 본다. 이번 사건은 중국 내 방첩 사건이 겹쳐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해 이 같은 상황을 뒷받침했다. 그러니까 지금 권영세가 뭐하고 자빠졌냐 이거지. 박근혜 선거 캠프에서 노무현 대화록 위조해서 줄줄이 읽고 선거법 위반으로 걸릴까봐 중국으로 톡껴가지고 거기서 지금 주중 대사하고 있는데 뭐하고 있냐고.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뭐하고 있냐고. 이거는요 그만큼 박근혜 사람들이 무능하다는 얘기야. 박근혜 사람들이 이만큼 도대체 박근혜 측근이 아니야 권영세? 아니었어? 박근혜가 중국으로 빼돌려서까지 살리고 싶은 측근 아니야? 그러면 가서 박근혜를 위한 충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디서 이런 짓거리를 하다가 걸려. 여러분 윤상현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대신 욕먹는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욕해야 되는 가장 핵심은 박근혜와 남재준과 권영세예요. 윤상현 자꾸 띄우는 건 누굴까? 대신 욕먹는 떡밥이야. 관심 돌리기라니까? 김진태, 내가 그랬잖아. 김진태, 김태흠 이런 애들한테 관심 주지 마라. 관심 종자다. 내가 볼 때 조경태도 그래. 조경태, 김진태, 김태흠 이런 애들이 전부 다 관심 종자야. 윤상현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윤진숙 나간 자리 윤상현으로 때운다고 보면 되는 거야. 박근혜 대신 욕먹을 사람. 박근혜 대신 욕먹을 사람을 지금 띄우는 거니까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패야 되는 건 누구야? 한 놈만 팬다. 박근혜야. 그러면 박근혜가 모든 걸 다 한 건 아니지 않냐? 왜 김기춘이 남재준이 권영세 안 자르냐고. 그대로 데리고 간다는 것 자체가 박근혜의 죄라는 거야. 목표를 분명히 하라는 얘기예요. 목표를. 뭔 말인지 알았어요? 예? 중국은 정부 관리는 물론 중국 국민이 다른 나라 정보요원과 접촉하는 것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내용의 경중을 떠나 정보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 수석 부대표도 23일 중국은 지방정부 하급관리가 다른 나라 정부에 정보 제공하는 것을 간첩으로 본다면서 이번 사건은 중국 내 방첩 사건이 겹쳐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해 이 같은 상황을 뒷받침했다. 윤상현조차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윤상현 욕할 게 없어. 얘는 정확히 봤단 얘기야. 얘는 지금 정확히 상황을 봤기 때문에 윤상현 욕할 이유가 없지. 중국 당국의 강경한 태도의 또 다른 배경은 여기 봐봐. 중국 동북 지역과 선양이라는 곳의 정치적 민감성 때문이다. 여기가 어디냐? 예전에
그러니까 여기 중국 동북지방이라는 데를 가보잖아요. 소위 옛날에 간도 땅이야. 우리가 만주로 알고 있는, 우리가 만주라고 알고 있는 곳인데 여기를 동북지방이라고 불러. 근데 만주라는 표현이 그게 일본식 표현이라네. 일본이 만주라고 부른 거고 그 조선 사람은 거기를 간도라고 불렀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가 간도 땅이고 그 간도 땅이 옛날에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야. 응?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 그래서 이 간도 땅이 사실은 근데 이 간도 땅을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간판이 다 한글로 쓰여져 있어. 내가 그게 2009년인가 10년인가 갔었는데 그 간판이 전부 다 이렇게 한글로 쓰여져 있더라고. 그래서 어머 웬일이 중국에서 왜 한글 간판을 허용했을까?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모든 걸 하나로 통일하고, 그러니까 이 중국이 말이에요. 불과 198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걸 한족 문화로 통일, 그래서 어떤 소수민족의 독자성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탄압하고 모든 걸 중화 사상에 근거해서 통일시키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중국이 90년대에 공산주의를 포기한 다음에 걸은 방식이 뭐냐? 소수민족의 문화를 보호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뭘 하냐? 그거를 표현하게 해주면서 그걸로 돈벌이를 해.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거야. 그러면서 동북구성 같은 경우에는 조선족의 존재를 인정해주면서 한글로 간판 쓰고 조선족 학교를 보호해주고 조선족 학교를 지원해준다니까? 육성 지원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유가 뭐야? 한글 훔쳐가려고. 그래서 중국이 한글 세계 문자 머시기에 등록한대잖아. 한글을 중국의 소수민족 언어로 등록한다고. 왜? 중국의 글자가 몇십만 자야. 몇십만 자인데 그 몇십만 자를 다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중국 글자를 한번 여러분 저기 아이폰으로 써봐. 써지나? 중국 한자가 아이폰으로 안 써져. 28개의 자판 속에 그 중국말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중국은 뭐가 필요한 거야? 아이폰 때문에 중국은 한글을 훔치기로 마음을 먹어요. 한자가 수십만 자야. 우리는 천자문을 알기 때문에 중국의 글자가 천자인가? 이렇게 알잖아. 수십만 자야. 거기다 중국의 글자 하나에는요 고사가 다 있어. 그 한 글자가 만들어진 역사적인 옛날 이야기가 다 있는 거야. 그게 수십만 자라니까. 수십만 자를 다 아는 사람이 없다고 중국은. 그러니까 몇만 자씩 아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있는 나라야. 그런데 중국이 하여튼 그런 나라인데 이 중국에서 한글을 왜 한글 간판을 저렇게 막 쓰게 했을까? 그리고 내가 돌아왔더니 중국이 한글을 갖다가 세계 문화 머시기에다 등록을 한다는 거야. 자기네 소수민족 문자라고. 왜? 그랬더니만 한자는 뭐가 어려워? 이 스마트폰으로 표현이 어려운 거야. 내가 이제 그 조선족을 만났는데 그 중국에 거기에 가서 조선족을 만났는데 아니야. 그때 조선족 그 학생이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을 묵고 갔어. 우리의 동문회 행사로 중국의 조선족 학교에, 그러니까 우리 신흥무관학교 학생들을 각 집에서 이렇게 하룻밤을 묵게 하고 보내준 거야. 근데 그 조선족 학생이 엄마한테 문자를 보내는데 중국말로 문자를 보내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하냐? 알파벳으로 써. 알파벳으로 뭐 RYO 이렇게 써요. 그러면 우리말로 료 이렇게 읽어지잖아. 그러면 료와 관계된 한자가 쫙 떠. 그러면 그 중에서 움직여가지고 딱 자를 선택하는 거야. 거기서 뭐가 느껴져?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야. 일단 영어식으로 음을 대고 그 영어식 음으로 뜬 한자 중에서 골라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속도가 늦어지는 거지. 그러니 중국 입장에서 보면 내 말이 맞지? 이거 본 사람. 중국이 그래갖고 중국이 문자 때문에 사실 굉장히 고생이 되는 나라야. 그래서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높은 나라 중에 중국이 들어가요. 그 문맹률이 왜 나오는 거냐? 중국 문자를 다 아는 사람이 없거든. 그리고 중국의 문자를 많이 알아야 천자, 이천자 아는 거고 그 이상을 아는 사람이 드문데 그 못 읽는 글자가 수십만 자잖아. 그래서 중국이 문맹률이 높은 나라로 나와. 근데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세계에서 제일 낮아. 왜? 한글을 못 읽는 사람은 드물거든.
정말 옛날에 태어나서 한글을 못 배운 할머니, 할아버지를 제외하고 한글을 못 읽는 사람이 드물어. 그리고 외국인들도 한글을 굉장히 빨리 띄기 때문에 문자로서의 한글은 굉장히 과학적인. 그래서 알파벳이 그 과학적인 문자잖아. 알파벳이. 근데 그 알파벳에 버금가는 문자가 우리 한글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폰의 28개 자판에 온전히 표현되는 글자. 그게 우리나라 글자 아니야.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우리나라 글자를 이제 훔치려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동북구성에 대해서 그 동북공정이라래. 동북공정. 그래서 동북공정이라 해서 동북지방을 이용을 해가지고 중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야. 그러니 우리는 그런 것까지도 다 읽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 걸 읽고 그래서 외교적으로 아주 섬세하게 다가가야 돼. 이건 중국에다간 비밀인데 니하오. 여기 중국 사람 있어요. 중국? 빠이. 잘 가. 중국 사람은 들으면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나중에 우리가 통일되면 간도를 되찾아야 돼. 응? 우리가 통일이 되면 간도를 되찾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간도 땅을 얻기만 되면 간도 땅과 우리의 관계만 회복이 되면 우리가 중국으로 진출한 데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중국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게 간도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나 같은 아줌마가 앉아가지고도 나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줌마가 앉아가지고도 야 이게 통일된다면 간도를 이렇게 딱 찾아갖고 오면 말이야 우리가 대륙으로 진출하고 이런 데 상당히 유리할 것 같단 말이야. 요렇게 머리를 쓰잖아.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간도에 대해서는 지네가 지켜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간도이고 그런데 그 간도가 간도 지방에 있는 공무원이 중국의 허락 없이 한국의 정보요원을 만났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야? 쌩 난리가 난 거야. 이건 쌩 난리가 날 일이야. 여기 나오잖아. 중국의 강경한 태도의 또 다른 배경은 중국의 동북 지역과 옛날 고구려 발해 땅 선양이라는 곳의 정치적 민감성 때문이다. 대북 정보 수집의 최전선으로 통하는 선양은 북한과 교역과 교류가 활발한 동북 삼성의 대표 도시로 북중 국경 지역인 단둥과는 차로 불과 2-3시간 거리이다. 북한 주민이 탈북하거나 공안에 붙잡혀 북송되는 경우도 선양을 거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민감성 때문에 남북을 비롯한 주변국은 정보요원을 경쟁적으로 파견해 물밑에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으며 중국 당국은 이 지역에 대해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문제가 불거질 경우 즉각 대응하고 있다. 현지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과거 북중 국경지역을 무대로 정보전을 둘러싼 충돌이 잇따르자 중국 공안당국은 선양 주재 기업인 직책으로 나가 있던 우리 정보요원 여러 명을 동시에 강제 소환한 적도 있다며 이후 상황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증거조작 논란이 유우성 씨 간첩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를 뒤집기 위해 국정원이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무리수를 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또 증거조작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까지 드러난 문서 입수 경위만으로도 국정원 스스로 존립 근거와 활동 기반 자체를 위태롭게 만든 행태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자. 내가 볼 때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는 이번 사건으로 국정원이 이름 바꾸게 될 것 같아. 예. 이번 사건 있잖아요. 이거 보통 사건 아닙니다. 옛날에 이승만 때 보안사라고 그랬어. 이승만 때 보안사. 그 다음에 누구니? 이 벌레. 니네 이름 바꾼다니까 막 당황스러워? 그리고 이승만 때 보안사가 박정희 때 중앙정보부가 되잖아. 박정희 때 중앙정보부가 되고 전두환 때 안기부가 돼.
전두환 노태우 때 안기부. 그러다가 이 안기부가 나중에 국가정보원으로 김영삼 때 바뀐단 말이야. 이게 매번 큰 사건을 거치면서 정치적 격변을 거쳐서 이름이 바뀌는 거거든요. 내가 볼 때는 이 중앙정보부 다음에 안전기획부 다음에 국가안전기획부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이 됐잖아. 근데 이번에 국정원이 이름 바꿀 것 같아. 이번 사건으로. 이번 사건으로요. 국정원이 명패 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박근혜 정부 김기춘, 남재준 이거 넘어갈 걸 아마? 이거 그냥 못 버티게 될 거야 아마. 박근혜가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이야 이거. 이거는요 국가정보 차원에서 물론 걔네가 맨날 조작질하는데 뭐가 그렇게 큰 사건이에요. 바라만 보아님 감사합니다. 이석기 증거 조작하고 급이 다르다니까? 이건 이석기 증거 조작해낸 거하고 급이 다른 사건이야. 이건 외교 문제야. 외교 문제인데 관련된 나라가 최소한 3개야. 관련된 나라가 최소한 3개고 거기다 중국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야. 예. 아유, 우리 그냥 국정원 벌레 방폭해달라고 고사를 지내는구나. 들어오세요. 아, 손님이 오셔서,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쉬운 상황 아니다. 예. 지금 이 상황이요, 매우, 누가 오냐면,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따는 학생이 있는데, 우리 시청자래요. 근데 이제 논문을 쓰는데, 이제 조사할 게 있다고. 근데 또 공부하는 학생은 도와야 된다는 강한 신념으로 살잖아. 그래서 이제 망치 부인이 만나기로 해서 지금 오고 있어요. 예. 오고 있어서 같이 방송은 안 돼. 이게 외국 논문은 뭐 우리나라는 논문 뭐 쓴다 이렇게 다 얘기해도 상관없지만 외국 논문은 그렇게 논문이 공개되면 안 돼. 논문 주제가 미리 공개되면 누군가 딴 사람이 써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예. 누가 왔는지 어떤 내용의 논문인지 발표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이제 논문이 완성될 때까지 내가 함구해야 되는 내용이야. 예. 예.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보여달라는 얘기 하지 마. 보여달라는 얘기 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요. 노래 하나 듣고 있어. 너무 미녀라서 보여주고 싶은데 보안이기 때문에 못 보여줘요. 예. 이 얼굴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예. 얼굴도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예, 안 된대. 예. 자, 오늘 방송 신시티아 22님 감사합니다. 이 친구 또 공부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논문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미녀 보고 싶다. 나도 보여주고 싶어. 정말 보여주고 싶은데 안 된대잖아. 냄새도 좋아. 네, 즐거운 신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못다한 이야기는 내일 낮 2시. 자, 오늘 밤 자정까지 127 삭발단 모집합니다. 예, 마감이 될 거니까요. 빨리빨리 신청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어떤 결과가 있는지 내일 낮 2시에 알려드릴게요. 아비트리지님, 칼빵오빠님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내가 방송 지금 벌써 6시야? 나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예, 광야의 꿈님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이 마음에 드셨나요? 레더 21님 감사합니다.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라면 다행이고, 마음에 드셨다면 추천 부탁드리고요. 아, 이거 추천이 이게 뭐야? 방송 재미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망치분 방송 이거 추천이 2,000개도 안 돼. 아, 이거 방송 괜히 했네, 이거. 홈 어드밴티지님, 구미TV 무김밥님 감사합니다. 아니, 미녀를 보여줄 수 없는 내 마음도 이해를 해주라고!
미녀를 보여줘 추천했다고 버티고 있어. 에이 진짜 진짜 빨리빨리 추천하시고요. 오늘 그 선물하셨는데 제가 인사 못한 분들께는 죄송하고요. 추천해주신 1813분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니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설중매님 감사하고요. 오늘 여러분께 띄우는 망치빈의 메시지는 어깨 쫙 펴라. 새로운 바람이 분다잉. 자 내일 2시에 만나요. 지금까지 망치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님 감사합니다.